뵙고 그래도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두루두루 간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그렇게 정식으로 인사하시라고 그랬어요? 회장님 허락 없이, 사회자 허락 없이. 아니 뭐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오늘 사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네네. 자, 벌써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40명이 들어오셨네요.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아직도 뭐 더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정말 새해 첫날 첫 번째 가지는 이 온라인 회의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고요. 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슬슬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뜻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안 들리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오늘 여기에 제가 이렇게 호주에 있어도요, 멜번이라는 도시인데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있어도 정말 한국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별로 나가다니는 일이 없으니까 그 한국 방송을 자주 들어요. 유튜브로 들으니까 뭐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오고 연합뉴스 뭐 무슨 YTN을 비롯해가지고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번에 뭐 국민의힘에 있는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소용돌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대선을 좀 전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변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해야 될 과제가 뭔가 풀어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걸 좀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로 말씀을 해주실 분을 이름하여 토론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토론자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30초씩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에 임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해주시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7, 8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이런 것을 우리 토론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누구든지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인사는 그때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수고해 주실 토론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두산에 가 있는 우리 김영란 박사님, 예, 뒤에 백두산 아주 천재가 보입니다. 그렇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데 저를 굳이 여기 토론자로 넣는 것은 일종의 구색 맞추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회장님이 저를 예뻐서 여기다 넣는지 아니면 미워서 넣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고요. 김영란 박사님은 뭐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유명하시죠.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엄청난 많은 경험, 직접적인 경험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북한 연구만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생활해 오셨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많이 힘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박사님이십니다. 전봉근 박사님 어디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예, 저 위에 계시네.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북미 관계, 북한 핵 문제, 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물류 포럼은 제가 아주 초기에 좀 참여도 했는데 그동안 저는 제 일이 바빠서 참가하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전봉호 박사님이 이제 정말 아직 정년하시려면은 많이 멀으셨죠? 한 10년 더 하셔야 됩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까? 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직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예, 정말 세월 빨리 가네요. 네네. 그러면은 마치시고 어디 또 대학에 출강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계속 하시는 거죠? 아유,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쉬어야죠. 예. 고조해 오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추원서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추원서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추원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과거에 한국산업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사실상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에 실은 학교에서 좀 일하다가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있다가 작년 초에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남북물류포럼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석박사는 국제정치로 고려대학교에서 정책 박사를 받았었습니다. 제 관심 분야는 주로 과거에는 이제 중국 쪽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만은 최근 한 20년 동안에는 남북 관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주원서 박사님은 요 근래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잘 끌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단체를 정식으로 사단법인화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앞장서서 하시고요. 지금 이제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 겸 원장이 되셨고 아마 앞으로 맹렬하게 잘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문제에 대한 전문가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이 전현준 박사님인데 전현준 박사님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깜빡하고 아침에까지도 제가 통화를 이 카톡을 했는데 지금 깜빡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계신데요? 김기현 실장한테 계시나요? 지금 들어오셨네. 여기 들어갔는데요. 마스크를 하고 계시네. 마스크를. 네네. 네, 마스크를. 자, 그러면 전현준 박사님 네.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왜 마스크는 왜 하고 계세요? 마스크를 어디예요? 집이에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문제 생긴 거 아니죠? 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좀. 말씀은 잘 못하시지만, 예, 집에 댁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그런 아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돼요, 지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집에서도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들립니까, 근데? 예, 말씀이 잘 분명히 안 될 수도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이제 토론자에 대한 이제 소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소개는
나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뉴질랜드의 김대희 선생님 오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아까 지금 저한테 유튜브로도 하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도 계시고 그러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노기남 선생님은 중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잠깐 들어와 계시는 거고 박하 선생님은 부산에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온라인 회담이 되는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위에 보기를 해놓으면은 보기를 보시면 이제 발표자 중심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혹시 하시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에 있는 채팅방으로 에서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준비됐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우리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선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망과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분이 제가 이제 사회자 포함해서 5명이 이제 이야기를 해낼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가한테 토론자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따라 답을 하면서 다른 토론자들도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전봉근 박사님. 전봉근 박사님. 예. 계시죠? 예.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정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야, 내가 지금 인기가 없어 전혀 안 되겠구나. 그렇게 했을 때 후보를 내려놓고 좀 뭐 후보 교체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략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된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죠? 잠깐만. 김 대표님. 네. 저는 지금 현재 아직도 신분이 그래서 예,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고 예. 그거는 제가 그거는 건너뛰는 게 좋겠네요. 예.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지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김중태 박사님이나 아니면 아니 지금 토론자님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먼저 우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아마 지금 저도 엄청 오늘 종일 텔레비를 봤는데 재밌었어요. 오늘 할 말씀 많은데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린 게 좋겠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래요?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제 첫 번째 질문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우리 토론자들 중에서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현준 박사님이 한번 좀 시동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된다면은 아마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면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합치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현준 박사님. 저도 지금 평통 국가위원장을 맡고 있어갖고 이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뭐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됩니다. 야, 오늘 장사 안 되네. 그래서 얘기가 좀 곤란하고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시나리오를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2가지일 텐데 이념과 이익이겠죠. 이념. 그러니까 이념은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걸 거고 이익은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군사적 이익 등등을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보수 진보는 팽팽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도가 스윙 보트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MZ 세대라는 거 아닙니까? 20대, 30대들이. 근데 이제 20대, 30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이익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공정성 문제도 결국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누가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따짐에 있어서 이제 누가 더 공정하냐, 누가 공정한 분배, 누가 공정한 선택을 할 것이냐를 따질 텐데, 아마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지금 공정성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만 약간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같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거의 범야권 후보가 유리하겠죠,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1987년 이후 그 한국 정치를 보면은 보수가 10년, 진보 10년, 다시 보수 10년.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10년은 5년은 다 못 채웠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10년 주기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 5년을 지났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진보 정부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는 역시 범야당 후보가 될 것이고, 될 것 같은 거고, 또 하나 시나리오는 10년 주기론에 의하면 진보 집권도 가능하다. 이제 그건 이제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만 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이렇게 바꿔가는 거 보니까 그런 데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상으로는 범야권, 네. 거의 뭐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가 됐든 범야당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숫자상으로는 범야권이 유리한, 거의 뭐 단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범야권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거야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또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이 10년 주기설을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 뭐 진보도 집권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해보시라 이 말이죠. 누가 되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네. 네. 보니까 제가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서 나는 아무 지식도 없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하면은 되게 보면은 이제 조직하고 바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정강 정책도 중요하겠지만은 정책도 중요하겠지만은 조직과 바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전현정 박사가 말씀하신 소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람이 그 바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개 보면 집권당은 조직으로 커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어제 보니까 한국갤럽하고 한국리서치가 언론사의 그 의뢰에 의해서 여론조사 한 것 보니까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약 10% 내에서 오차범위 바깥에서 지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균 회장님께서 사회자로서 질문하신 안철수 후보와 관련한 윤석열 사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일은 웬만해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상 뭐 다시 설상이 된다 하더라도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퇴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은 너무 좀 지나친 우리가 나간 것이다. 어떻게 했으니 아마 국민의힘은 내부 수습은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빨리 회복하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정치적 역량면에서 후보들까지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잘 수습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다면 또 그게 전화위복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여당의 집권여당 기라성 같은 국무총리 2명을 제압하고 시장부터 올라가가지고 도지사를 거쳐가지고 자기 정치적 역량을 상당히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약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민심이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 부동산 민심을 얼마만큼 잡아나가느냐, 그리고 이걸 보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럼 최근에 이제 부동산도 조금 하향 안정세의 조짐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부동산 민심도 약간 좀 과거처럼 만큼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계속 약 40%대 지지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집권 말기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의 홈그라운드 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반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또 변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다소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이런 20대 대선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한반도 정세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이제 두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후보의 역량이라든지 지금 뭐 민심, 부동산에 대한 민심,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를 놓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권을 꼭 뺏어야 되겠다. 지금 이거 안 된다. 그죠? 그러면 그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기본적인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일화로 갈 수 있도록 간다는 어떤 그런 전제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분 말씀을 한번 누가 또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본인의 생각 뭐 그냥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하실까요? 우리 허인숙 선생님 한번 하실래요? 예, 남북경영 아카데미에서 우리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뭐 어떻게 회장님 생각을 말씀하신 하시냐고요. 예. 네,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의 가능성.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셨을 때는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추론을 예전에 국민의당 그 시절에 그 두 분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 하는 것을 떠올렸고요. 그런데 또 지금 다 총사퇴하셔서 그런 어떤 협상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이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냈고 윤석열 체제가 그 여러 가지 난항에도 불구하고 당위성, 어떤 정치 정당으로서 당위성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싸움인데 양보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까지 선거를 하지 않을까. 네, 좀 떨립니다, 회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갑자기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김홍선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전주의 김홍선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여론 보고요. 물론 이제 잘못했을 때 약간 변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에 지금 잡히고 있는 게 오차 범위 내에서 한 10% 평균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차이가 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 언론사들에서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은 이 정권 교체론이 단순히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항목에 보면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로 가도 국민들은 또 하나의 정권 교체라고 보는 쪽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게 정권 교체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존의 우리 기성 언론들의 그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은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면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표 문항에서는 제가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이미 이제 몇 가지 사례에서 3프로 TV 통해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보통 30, 40대가 주로 참여하는 프로인데, 저도 그걸 오랫동안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상당히 20, 30대가 이미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보는 면이 있어서 앞서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지표상으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여권에서 악재가 진짜 터지지 않는 한, 이재명 후보가 한 10%, 넉넉하게는 10% 아니면 5% 내에서 제가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수를 안 해야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로 된다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정권 교체는 아니냐. 예. 기존에 했던 그런 정책,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민생 경제 중심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김정수 교수님, 대구의 김정수 교수님 손을 드셨어요. 예, 한마디 하시죠. 예, 저는 이 단일화 문제 있잖아요.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윤석열 대표와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는 결국 향후에 전개될 여론 지지도가 단일화의 가능성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이 두 사람 간의 지지도가 20대 중반과 10% 초반 같으면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되어서 간다면 저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지지도가 약 한 20%대에서 20% 정도의 각 축전,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필패다, 이런 조건 같으면 선거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 정당 간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단일화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속담 같고요. 향후에 전개될 여론 추이가 결국 단일화로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론의 지지도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선대본부를 대단히 이렇게 슬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슬림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양날의 칼 같아요. 이걸 수습을 잘해서 무언가 새로운, 그러니까 일주일 전과 다른 모습의 윤석열 후보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할 때 어떤 그런 실수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개석상에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좀 준비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내지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 그거 가지고 버텼는데 앞으로는 뭔가 새로운 공약 아까 이 관점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전현준 박사님도 말씀 계셨었는데요. 지금 유권자들의 이 후보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우리라고 하는 진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그런 거대 담론에 상당히 그 투표 그 여론이 집중됐다면 최근에 특히 20, 30대 그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저 후보가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안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화된 그러니까 그 맞춤형 그 공약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이 타겟으로 목표로 제시되어야 이 MZ 세대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어느 뭐 방송사인가요? 이제 들어봤는데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고 윤석열과 안철수를 대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의 역량, 대통령 후보의 역량 같은 거가 중요한데 그 역량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그건 아예 그냥 낙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 김정수 교수님은 지금 설문조사들이 인기도가 어떻게 평평하게 나가고 이렇게 좀 된다 그런다면은 계속 갈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다른 변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조금만 더 요 문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른 분 또 본인의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한반도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이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지금 정권을 교체하자 이게 하여튼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사실 어떤 모순점에 빠져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누가 또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들 회장, 우리 김중태 박사님, 네, 누구예요? 누가 말씀? 회장님 박중재입니다. 박중재, 예. 예. 안 그래도 우리 박중재 선생님은 옛날에 정치권에도 조금 계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하시죠. 예. 어제 뭔가요? 제가 그 단톡방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선거 중에 네임덕이 오는 놈은 이게 좀 제가 좀 그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네임덕이 오는 놈은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봤어요. 그러는데 지금 선거 중에 네임덕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예,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런 누가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요, 지금도 검찰총장입니다. 그 자세가. 그리고 이번에 단일화가 상당히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은요. 예전에 이제 노자는 일찍이 그런 말을 했죠.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긴다.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안철수라는 사람도요. 절대로 이번에 자기가 그 후보가 되지 않으면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볼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고
또 그 자기가 당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자면은 그렇게 뭐 이제 뭐 제 판단입니다만은 단일화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그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할 때 윤석열과 지금 누굽니까? 그 이재명 후보를 봤을 때 52대 26인가 돼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앞에 우리 저 몇 번 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 이제 저쪽이 단일화가 된다면은 물론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연합니다. 왜? 그 몽민관을 그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정책을 다 알아요. 그런데 3프로 TV에 나가는 그 저 윤석열 후보는 그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자중질환을 지금 이렇게 지금 당내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코 어떤 단일화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이제 안철수나 윤석열 후보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단일화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아까 주호섭 박사님도 정치라는 거 생물이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는 모른다 그렇게 그래서 정말 이 정권을 탈환해야 되겠다는 야권의 강한 의지가 작동한다면 변수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해봤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하십니다. 생각하신 성향이 어렵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역량면에서는 뭐 좋다, 다른 사람보다 좀 월등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전제하에서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전봉곤 박사님이 아마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차원에서 되든 안 되든 한반도 문제라는 건 있고 동북아 문제라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한 2가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 전봉곤 교수님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우선 뭐 저도 할 말씀은 많은데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드리고요. 국내 정치에 대해서. 네네네. 한반도 문제에서는 저는 북한 핵 문제 이대로 괜찮은지라는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 그 2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저 국립이 한 시간을 얼마나 한 10분 정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까요? 네네네. 뭐 충분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대부분 연구원이 그렇습니다만은 연말 되면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제 다들 그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작년에 썼던 것을 그냥 대충 올해 썼어요. 올해는 특히 그 이제 대선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냥 뭐 얼버무리면서 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썼는데 저는 특히 이제 1년 전에 2021년을 전망하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망은 이랬었습니다. 한반도의 전망은 아마 북한은 바이든 신행정부에 대해서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2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신정부 들었을 때마다 항상 도발을 하는 그런 이제 버릇이 있었고요. 거의 관행처럼 돼 있었고 또 하나는 이미 지난 한 3년간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을 내놔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한 것이 지금 한 2년을 이제 미뤄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강한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옛날에 오바마가 하던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서 북한 핵 문제를 방치를 하고 이제 제재 압박을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1년 전에 이제 굉장히 압도적인 좀 이런 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북한 미국을 하면서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전에 하면서 아마 북한은 도발이 아니고 전략적 인내를 할 것 같아. 북한은 그냥 참을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전략적 관여를 할 것 같다라는 걸 제 나름대로 이제 용감하게 이제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대충 맞은 것 같아요. 대충 맞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는 그런 정세가 아마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 최소한 반년 이상은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전략적 인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옛날처럼 도발 안 하고 신정부에 대해서 안 하고 제가 볼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자기들이 2017년에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핵 미사일 역량은 다 이미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스스로 우리는 핵무장국이라고 핵보유국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안 그러면 미국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한국이 자기를 흡수통을 할까 봐 선제적으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거죠. 누구나 다 북한 핵 문제는 이제는 너무나 무서운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안 하거나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이 이미 제재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좋은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굳이 은하들 제재를 또 다른 제재를 받을 만한 도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북미 미중 관계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또 얻어맞을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중국의 또 북한에 대한 견제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사소할지도 모르지만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브링크맨십 디플로마시 할 때는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 하려고 하면은 그냥 좀 더 코로나가 끝나고 좋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도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저는 혹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대신에 그런 경성 도발, 하드 도발하는 대신에 연성 도발을 하면서 대충 자기들이 할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다양한 미사일 실험 그러니까 과시도 하고 전시도 하고 개발 계획도 발표하면서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방치를 하지 않고 그래도 대화를 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느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클린턴, 카터는 대북 관여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를 해서 북한 방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바마처럼 강력하게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당시에 북한이 이제 김정일이가 갑자기 뭐 뇌졸중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권력 승계 문제 때문에 대발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오바마는 대선 당시부터 나는 냉전의 그 잔재인 큐바, 이란, 미얀마, 북한과 수교를 하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렇지만은 북한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한국의 대북 강경책 또는 북한의 마침 그 김정일의 그런 그 뭐 뇌졸중 이런 거 없었으면 저는 북미 관계 개선이 아마 오바마 시절에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전략이 없어요. 트럼프는 그냥 행사로 사는데 오바마는 냉전 관계를 없애겠다는 굉장히 강한 미션, 센스 오브 미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를 놓쳤던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NPT라든지 핵 비확산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그냥 뭐 다른 정부처럼 뭐 내버려 두겠다 이런 생각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전략적 관여를 했고 특히 작년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도
기회가 특별히 나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이 위협 변수, 이제 다양한 도전 요인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역시 바이든이 북한과 인게이지 하기에는 국내적으로 너무나 바쁘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북한과 미국 간에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서 많이 쓰는 비유가 공은 북한에 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칠 차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비유를 오히려 이런 비유가 나온 것 같아요. 둘이서 지금 우리 뭐 it takes two to tango. 그러니까 춤을 추려면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두 명 다가 댄서 플로어의 바깥에 있으면서 너 먼저 나오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을 추려면 둘 다 댄스 플로어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 미국 서로가 체면이 걸려 있어서 내가 만약에 먼저 나갔는데 상대방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서로 눈치 보면서 버티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하노이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또 한번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도 바이든이 국내적으로 힘이 붙인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굉장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북한을 보시는데 북한에서 행동을 안 했다. 그러면 아마 공화당의 공격에 견뎌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눈치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협 요인만 못지않게 상당한 기회 요인이 있다. 우리가 잘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 큰 변수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동계올림픽이었는데 북경 동계올림픽은 사실은 이제는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뭐 미국의 뭐 외교적 보이콧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도 또 새로운 오미크론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려는 한국 정부나 뭐 여러 가지 기회 생각했던 그런 기회는 이제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리고 혹시 하나 남아 있는 거는 또 한국에서 5월달에 이제 3월달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되느냐 이제 국민의힘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저는 크게 갈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이런 상황을 보면은 북한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민주당을 상대하기가 좋기 때문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하기 좋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는 저는 좀 잠잠하게 지내지 않을까. 아까 봤던 북한에 조용히 있을 만한 다양한 요인 못지않게 선거 때문에라도 좀 조용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좋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북한 대북 정책 중에는 이제 햇볕 정책, 최대 압박 정책, 방치 정책인데, 저는 최악의 정책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지금 역량껏 자기 맥시멈 핵무기 미사일을 저는 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험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북한에 핵무기가 한 50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매년 한 5개 정도, 5개에서 7개 정도 늘어난다고 봐요. 그럼 이 상태로 5년, 7년 있으면 거의 북한에서는 제가 볼 때 핵무기 100개가 있을 겁니다. 핵무기 100개가 있으면 파키스탄, 인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비핵화는 거의 이제 뭐 끝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몇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서로 눈치 보이 상황에서는 서로 무언가를 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북한이 그것을 먼저 깨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데드락 상태를. 그래서 저는 그나마 미국이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미국이 그 데드락을 깨는 게 좋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아이고 친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북한에 대한 그야말로 불신이 높은데,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치고 북한에 친서 안 보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별 부담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들어있는 4가지 사항은 미국이 다 원하는 것이거든요. 평화체제, 비핵화, 그리고 POW 송환,
그리고 평화체제인가요? 또 뭐죠? 그렇게 이제 4개가 있는데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이 다 이미 합의를 했고 또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바이든의 그 편지 속에 우리 그 4개 조항을 확인하겠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 협상을 개최하자라는 편지를 하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그 편지를 받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도 회신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회신하면 오케이. 그런데 뭐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신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만나죠.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실무 협상이 늘리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는 순간에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안 할 거예요. 최소한 회담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저는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이든 행정부가 편지를 보내게 되면은 그나마 가장 효과적으로 현재의 데드락 상태를 깨고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좋은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 일단 하시죠. 핵 문제. 예. 핵 문제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하니까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의 또 핵 문제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네. 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기회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그 북미 적대적인 관계, 미국이 하고 있는 그 한미 합동 군사 연습, 군사 훈련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뭐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용단이 내린다면은 말하자면 친서에라도 그러면은 북한이 뭐 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전봉범 교수님? 일단 진서가 가고 그리고 북한에서 뭐 회신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저는 부수적인 문제로서 아주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으로서는 그 미국의 이러한 그 좀 양보하는 모습, 대국이 자기한테 걸어 들어오는 모습, 그것보다도 김정은을 볼 때 더 반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런 편지를 할 때 이미 또 뭐 부수적으로 이제 관계 이런 회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인도적 지원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군사훈련 이런 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뭐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거가 유튜브로도 방송되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이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유튜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봉훈 박사님 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하면서 보면은 인터넷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불안정한 게 나오는데 그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다른 데서 막 인터넷을 쓴다든지 뭐 이래 되면은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추원서 박사님 혹시 말씀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차기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봉근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비핵화 열차를 가동시켜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열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남북 경협 열차를 발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몇 년 전에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다루는 나라이다 보니까 외교에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반도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외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크게 이제 홍역을 치르고 또 최근에 타이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고 하면서 약간 밀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차기의 대선을 마치면은 되도록 빨리 소위 말하면 비핵화 열차를 가동시켜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왜 남북 경협 열차를 출발시켜야 되냐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하고 뭔가 문제를 풀어갈 때 실은 우리 남한의 역할 공간이 너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거의 뭐 따르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중간에 중재 내지는 의견 뭐 개진해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긴 하겠지만은 사실상 미국이 너무 더 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남한의 우리 한국의 역할 공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게 그나마 우리가 북한을 다룰 수 있고 북한에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카드는 역시 남북 경협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기 대통령은 남북 경협 카드, 예를 들면 개성공단 재가동, 그다음에 금강산 재개 같은 이런 소위 남북 경협 열차를 되도록 빨리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비핵화가 열차가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통령 초기에 그런 이제 좀 다이나믹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서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거를 이렇게 탁 걸어가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죄송합니다만은 한미 간에 그런 지금까지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미국의 그런 그 제한 이런 조치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여기 한명석 박사님도 이제 이걸 국제법적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실은 대북 제재가 여러 가지로 가로막고 있고, 뭐 최근에는 보면 유엔사 문제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남북 간에 교류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한국의 역할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때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별로 없고 또 제재에 막혀서 그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2016년도에 개성공단을 가동을 중단시켰단 말입니다. 또 2010년도에는 5.24 조치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 저번에 보수 정부에서는 소위 말하면 출구를 생각하지 않고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또 개성공단을 당시에 중단할 때 우리 스스로가 마치 개성공단의 노동자 임금이 북한 핵 개발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상품을 생산할 때 노동하면 노동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자본주의 원칙인 것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스스로 마치 북한 핵 개발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역할이 너무 좁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하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차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좀 초당적으로 제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당하고도 협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간다면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보면은 집권당이 정부에서 가서 말을 하면 야당에서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국 내 보수 세력들이 많은 데다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미국 내 의회라든가 싱크탱크가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조금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당의 협력도 구하고 국민적 어떤 콘센서스를 최대한 확보한 가운데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강하게 프레시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기 김영남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요 관련해 가지고 북한 쪽의 생각도 한번 또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했어요. 예. 네,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국제적인 난제와 맞닥뜨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그 문제가 뭐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의 어떤 대전략을 뒷받침하는 제1수단이 이제 핵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기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전봉근 교수님께서 그 해법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수완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북 경협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대북 면제 조치라든지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런 정도 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우리 이제 미중 그 전략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 나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전략적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와 그 유사하게, 그러니까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일본,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공조를 하면, 그런 국가들을 하면 독일이라든가 일본, 호주,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국가들과 공조해서 한중 전략 경쟁에 따른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미중 갈등의 어떤 격화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간 네네. 진행상 보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요, 뒤에 또 간단하게 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되죠.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질문거리를 제가 이제 사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대선 전망, 누가 될 것인가, 단일화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와 관련된 대선 주자가 누가 되든 한반도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 이제 대외 관계, 이제 뭐 북미 관계, 미국의 대러시아 관계, 그 다음에 한미 관계, 그 다음에 남북 관계,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사실 사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김영란 박사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대외 문제에서도 미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선 토론자의 이야기를 좀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박사님, 그 지금 들으시고 북한 문제 전문가신데, 우리가 닥치고 있는 당면한 그런 해결 과제에 대해서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그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남이나 대외 관계에서 굉장히 짧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사다변한 국제 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치 정세도 그렇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뭐 그 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너무 복잡하다는 그런 진단인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서 남북 관계나 이제 대외 관계에서 견지해야 할 그 원칙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련의 저술적 방향, 그러니까 원칙적인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논의한 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을 분석할 때 텍스트만 보면은 잘 몰라요. 텍스트만 보면은 또 오류가 많고 텍스트 중심으로 하면은. 그래서 옛날 같은 이제 10년사 분석할 때 10년사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보면 다 틀렸어요. 10년사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면.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이 이제 수차례 있었지만
어떤 한 번도 신년사에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상회담을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스트를 어떻게 이제 분석할 건가. 그러려면 이제 콘텍스트별을 알아야 되죠. 텍스트에다가 콘텍스트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우리 김영남 박사님은 이제 너무 북한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만 보면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한 대선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잖아 지금 남한 대선. 예? 근데 북한이 어떻게 압니까?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고 따라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처하겠다는 거고 그 상황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부 예비를 총동원해서 자기들이 뭐 건설을 하든 또는 뭐 농촌 개량을 하든 일단은 내부 예비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타개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자본이 없잖아요. 지금 북한이 외환환이 심각한데 물론 뭐 해킹을 해서 뭐 코인을 뭐 몇 조를 가져가니 어쩌니 뭐 했는데 그건 뭐 근거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1차 산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1차 산업에. 결국 이제 농업 문제죠. 농업 문제, 먹는 문제. 근데 그게 가장 또 원초적인 문제죠. 먹는 문제는. 그래서 그 원초적인 문제에 그렇게 자본이 아주 대규모 자본이 필요 없는 농업 문제에 천착하면서 대외 의존도를 강력하게 낮추겠다는 거죠.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뭐 제 입장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로 뭔가 자기들도 잘 살아보자. 예? 소위 잘 살아보자. 그러한 이제 전략을 썼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했잖아요. 잘 살아보자는 게. 잘 살아보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들만의 그러한 일종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대실패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포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살아보자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주죠. 북한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 안 만들어요. 미국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포기한 것 같고 자기들만의 이제 그 소규모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더 이제 심각한 것은 뭐 김정일 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사상 문제예요. 사상난이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외관계는 당분간 계속 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제가 이제 늘상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북한은 이제 유사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 잘 극복하면 미래의 천년왕국이 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 체계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학 체계를 통해서 또한 그 사상 통제랄까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북한이 먼저 적극적으로 무슨 대화를 하든 또는 대결을 하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올 전반기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가고 후반기부터는 대화로 나올 것이다는 게 아까 뭐 전봉구 박사님이 비슷한 예측을 또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저는 전반적인 기조는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도발을 한다든가 물론 어제 도발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남한 선거를 좀 의식했던 거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지금보다 더 늦게 저런 식으로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되면은 남한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뭐 그렇게 남한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를 보여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 대선이 더 다가올수록 도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도발이 소위 진보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할지 아니면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할지 전혀 모르거든요. 선거 임박에서 도발을 했을 경우에 보수에게 유리할지 진보에게 유리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늦게 도발하기보다는 지금쯤 저런 정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이제 그런 한 키가 있다. 언제든지 그런 정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전반적인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소강 국면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 박사님, 우리 약간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에 4차 전원회의 하면서 대외관계는 굉장히 짧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게 농업이고 그런데 그 짧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자기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남한이 어떻게 될지. 아, 예. 미국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어떤 식으로 자기들에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도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뭐 엊그젠가요 극초음속 뭐 그 미사일 발사를 하나 700km인가요 하나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뭐 목표에 아주 아주 잘 명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 발사했던 이유에 대해서 김여정이 이야기한 게 있던데요. 단순한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좀 더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그런 걸 한다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제 대선이 우리가 자꾸 데모로 해서 이제 경과함으로 해서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것들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보수 정부도 대해보고 진보 정부도 대해봤는데 최소한 지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보수 정부가 10년 했잖아요. 그때 뭐 남북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난 거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잖아요. 근데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굉장한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남한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 정부에 대해서. 따라서 차기 정부가 진보 정부가 됐든 보수 정부가 됐든 그렇게 자기들에게 큰 이득이 없다. 말하자면 설사 진보 정부가 되더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강력한 저렇게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보 정부도 아무것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한 정부가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회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셨는데 뭐 북한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미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뭐 대화를 하든 대결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어떤 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은 나는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남쪽이나 미국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다면은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 접근 안 하겠습니까? 뭐 어떤 정부가 되든 이런 거라고 보다도 우리 북한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한다면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일테면 진보 정부가 또 들어서서 정말 북한이 원하는 근본적인 문제, 즉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그냥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과감히 나온다고 한다면 뭐 대환영이지. 근데 진보 정부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별 상관없다. I don't care. 나만 선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또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 하노이 회담 깨진 것에 대해서 자괴감, 자책,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불만, 남한에 대한 그 서운함,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전연준 박사님은 지금 앞으로의 거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시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가 들어서든 보수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상관이 없다. 북한은 뭐 안 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북한에서 볼 네네. 때는 설사 보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뭐 전쟁을 한다든가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반대로 진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무슨 뭐 파격적인, 예? 정말 어마어마한 뭘 준다든가 그것도 못한다는 네네.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김영현 박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까 지금 이야기를 조금 짧게 하셨는데 조금 한번 해보시죠. 좀 보충해서. 저 김영란 얘기했습니까? 예. 제가 영란 이야기했습니다. 영란이. 네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대선 전후에 북한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지난 그 30일 그 전원회의에서 이제 북한이 국가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싸워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구호로 내걸었는데, 북한은 말 그대로 현재 그 코로나19하고 경제난 이런 것을 싸우고서 내치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미국과 어떤 기싸움, 그리고 큰 판에서 자기들이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금 이렇게 무시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그 한국 대선 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과거와 같은 식의 그 무모한 도발 이런 것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022년이 김정은의 공식 집권지 10년 차이고, 김일성 탄생도 110년, 김정일 탄생 80년,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승리를 부각하는 어떤 중요한 정치 외교적 계기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간에 대북 정책의 어떤 방향이 이제 정해질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제 전 박사님은 뭐 도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도발 같은 것을 통해서 벼랑 끝 전술 이걸 통해서 또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카드를 내밀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승부수를 저는 던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쉽게 뭐 타협을 해주거나 또 우리 그렇다고 해서 남북 정부의 어떤 남북 협력론에 어떤 선뜻 무게를 뭐 실어주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 이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계속 그렇게만 나갈 수 있는 건가?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반드시 어떤 카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이 아까 그 전현준 박사님께서 지금 뭐 이렇게 특별히 도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당분간은 그냥 그렇게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김여정이 어저께 그 1월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도 자기들의 그 어떤 연습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은 말 그대로 자신들 계획표대로 신무기 개발을 저는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발사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큰 실망감 때문에 크게 저는 기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지금 우리 현실은 애써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있지만 미국하고 통할 때 바로 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남쪽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단 뭐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수 정부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공약을 보면 대북 정책에서 뭐 극과 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서로 맞다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북한은 지금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서든 저 정부가 들어서든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 승부수를 던질 계기가 되면은 던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를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지금 애써 찾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기다리면서 조금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주원수 박사님이나 전봉근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제가 네, 먼저 간단히 주원수 한 박사님.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네네, 먼저 전봉근 박사님. 예, 북한의 핵무장 정책은 당연히 100% 성공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성공했는데요. 북한의 국가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미국하고 북한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우리나 한국이나 북한이 그런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종전선언처럼 미국이 얽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많은 분들이 경협 이야기를 했는데 경협도 당연히 너무나 좋은 인센티브이긴 한데 이런 게 군사안보 국면에서는 경협이라는 게 뭐 무슨 시작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뭐 중단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정치 안보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정치 안보적으로 이걸 푸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내내 했는데 실패했는데 저는 종전선언의 가장 큰 취약점은 그게 미국이 얽혀 있거든요. 미국은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유엔사, 동맹, 주한미군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데 지금 미중 경쟁 차원에서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 기본 협정이 있어요. 남북 기본 협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북한이 원하는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상호 불간섭, 상호 존중, 북한이 원하는 게 다 들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통일을 지향했지만 지금 평화 공존을 지향하거든요. 북한도 만약에 남북 기본 협정을 통해서 마치 동서독 기본 협정처럼 두 개 국가 체제가 조금 더 안정화된다, 조금 더 분리된다, 상호 평화 공존이 된다고 하면 북한의 핵무장 동기도 저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봤는데 저는 종전선언도 좋지만은 불가능 어려우니까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는 이제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남북 간에 가능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제가 볼 때 평화 체제 없는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가능해요. 북한에 안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평화 체제로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로 했을 때 현재 남북 적대 관계, 북미 적대 관계, 일북 적대 관계를 정상화 수교 관계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바꾸는 관계를 하지 않으면 북한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같이 얽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여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 비핵화가 10년 걸릴 거거든요. 10년, 20년 걸릴 거거든요. 북미 수교도 10년 단위로 하고 지금은 수교하겠다고 선언만 하는 거예요. 저는 선언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북 기본협정, 지금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이에요. 올해가. 저는 남북 기본협정 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 하지? 그 문안 이미 30년 전에 만든 문안이 있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 있습니다. 그 두 개만 합치면은 남북 기본 협정으로서 아주 훌륭해요. 저는 지금이라도 북한을 설득해서 한다면은 할 수 있고 그것을 했을 때 저는
북한 비핵화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주 좋은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복권 박사님 지금 이야기하신 게 다음 정권이 남북 기본 합의서와 판문점 협정을 믹스한 남북 기본 협정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좀 액션을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좋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어쨌든 그게 다음 정부 그러니까 어쨌든 핵 문제 해결하려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된다. 예.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3개월 내에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임기 말이라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다 단초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종전선언 뭐 이런 것도 하나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안 됐고 이번 네네. 정부도 죽자고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고 근데 지금은 네네. 이제 상당히 가까워졌다고는 해요. 근데 가까워졌다고는 했지만은 저는 그것도 좋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남북 기본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하는 게 오히려 더욱더 제도화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주원수 박사님, 예,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시죠. 예, 저는 조금 전에 저기 말씀하신 두 분들 의견하고 상당히 같이 하면서도 몇 가지 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대북 정책에서 남긴 유산이 뭐가 될까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회복됐다. 그것은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기 정부는 그 자산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차기 집권을 어느 정당이 하느냐가 매우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정말 과거의 노태우 정부 시절처럼 정말 합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야당이 표방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성격상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야당 후보보다는 훨씬 빨리 대북 정책을 빨리 기도에 올릴 수 있고 대북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제일 이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로 빠진 것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2019년에 하노이 회담 그것이 첫 번째겠죠, 당연히. 저는 당시 미국이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쇳불도 당김에 뽑으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당시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 정부에서 영변을 포기할 테니까 일부 민생 관련 제재를 해제해달라. 왜 그걸 못 들어줍니까? 그러면서 또 강력하게 꾸준히 밀고 나갔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비핵화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대신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때는 애들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또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몰고 나갔더라면은 지금 대북 정책 남북 관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교차 상태에 이른 또 하나의 원인이 작년 초부터 있었던 코로나 사태입니다. 아마 그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통일부장을 교체할 때 배경은 뭐냐면은 어떻게든 남북 간에 접촉을 시켜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남북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문재인 정부가 5년 성과 없이 사실상 뜻은 있었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의지는 강했지만은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 없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우리 남문굴 포럼에서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또 이런 비상 토론할 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제 북한 비핵화는 차기 정부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소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북 정책만큼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질 때 그런 전례처럼 민주당 현재 여당 내에서의 정권이 이어지는 것이 대북 정책을 일관성 있게 몰고 나가는데 다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원수 박사님 뭐 문파는 아니시죠? 예.
예. 저는 아무 정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소신껏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오늘 또 그게 저한테 백개문인 줄 얘기 알고. 요청했지 예. 않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1분 내에 이야기해 주시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 관계.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다음 정부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우리가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토론자들께서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봉훈 박사님부터 해주실래요? 저는 길지 않게 짧게.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한국을 대중전선에 이제 자기의 한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한테는 대체 불가능한 외교 안보적, 정치 경제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가 대체 불가능하고 그 시장을 대체 불가능한 자산일 뿐만 아니고 중국의 만약에 한국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자 했을 때 한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관계를 동맹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한중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균형 정책을 일관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애매모호한 정책, 앰비규어스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분명한 정책으로 우리는 양 두 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의 대원칙으로 삼을 때 우리는 뭐 안보, 경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율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핵심은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면서 대중 간의 균형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게 모호한 것은 아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현주 박사님 한번 하시고 주원서 박사님, 그는 김영란 박사님 차례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뭐 남북 관계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잘 해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해냈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떻든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깨지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우리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별로 이제 그 가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그 원인은 어디가 있냐면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진정한 동맹으로, 대등한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등하기는 힘들죠.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맹을 맺으면은 그 힘의 그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자기들의 그 하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미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족이 우리를 무시하고 동맹이 우리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관계, 동맹 관계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북한을 설득할 수가 없고, 북한을 또 설득하지 못하면 미국은 또 우리를 인정하지 안 해주는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든 차기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이 두 가지 문제, 동맹의 문제, 그러니까 동등한 동맹, 그 다음에 동족,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유해주는 동족을 만드는 이러한 그 과제를 안고 출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봉근 박사님, 요 말을 받아서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 한미동맹의 발전은 그 내부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불균형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좀 동등한 관계, 우리 말도 좀 들어주는 미국이 하나도 안 들어주지 않느냐? 아무리 국제 정치가 힘의 논리라고 그러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럴 때 지금 전봉근 박사님이 이야기한 한미동맹의 발전,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미국이 필요한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세계적 역할. 미국은 자기가 이제 초강대국이지만 자기들은 이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나와서 활동할 때 제약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PKO를 보낸다든지 다양한 군사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 역량, 이런 것들을 미국과 저는 충분히 협력을 한다면 미국이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한국이 이미 중견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자, 그럼 좋습니다. 예, 추원수 박사님,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이크. 아까 전봉훈 박사님께서도 그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조화롭게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데 너무 애로가 많거든요, 실은. 그래서 실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했지만은 아까 채팅방에서 보니까 한명섭 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제대 관련 법들이 있는 상황 하에서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정부가 다음에는 약간 강력한 푸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 중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이라도 미국한테 어떻게든지 동의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핵화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설득해야죠. 남북이 같이 노는 운동장이 필요하거든요. 개성공단이 가게 남북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아니었습니까? 왜 그런 운동장을 버려버립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역시 남북이 협력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정부 혹시라도 뭐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또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활용해 보라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은 건강한 분이니까 이분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북한 설득할 때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되 대신 미국이 이제 아까 두 분 박사님 지적하셨듯이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했으니 동맹을 활용해 가지고 대중 견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남한이 소위 말해 한국이 자기들의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가 않고, 예를 들면은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유엔사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걱정을 덜어줘야 되죠. 어떻게 했으니 주한미군은 양국 간의 협정의 상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협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 조속 당연히 보장해주고, 대신 한 가지 양해를 얻어야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한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반도는 막 붙어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일본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가 이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의존도가 심하지만은 실은 지정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중국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미국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세계 평화를 위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어려움이 있으면 앞장서 같이 힘을 거들어 주겠단 말이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러니까 이라크 파견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미국한테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심을 시켜주면서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필요하다면은 좀 일도 저질러줘야 돼요. 지도자가. 그래야만이 우리 정부의 자주성과 우리 정부의 강단을 믿고 남북의 어떤 활동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영란 박사님 짧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질문 받도록 다른 분들. 네. 저는 한미 동맹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앞에 세 분 박사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지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북미 관계 문제를 좀 전망을 해보자면요.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서둘러서 단일 의제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한미 동맹과 미국의 어떤 대중국 호위 전략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 이슈를 무한정 방기하거나 아니면 또 강대강 강면으로 또 몰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시간을 끌면서 남북한을 원론적으로 이렇게 상대함으로써 김정은을 초조하게 만들고 또 한미 간의 갈등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피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 볼 때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국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좀 원하는 것들을 최소한 하나라도 풀어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지금부터 한 15분 남았는데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싶은 것 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는 길게 이렇게 자기 의견과 함께 질문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걸 보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정섭 선생님도 있고 한명섭 박사님, 홍영대 박사님, 윤탁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본인의 생각하고 이야기를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서 누가 대답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자,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이정섭 선생님 여기 계신가요? 예, 자리를 비우셨네요. 안 보이네요. 이정섭 선생님, 예, 그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한번 하시죠. 안산에 계시는 이정섭 선생님. 예, 저는 질문보다 좀 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근데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딱 두 가지만 하면은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옛날에 그 박왕자 금강산 그 사건 있죠. 요거 천안함 사건. 이제 천안함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안보 무능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보 무능인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한미연합 훈련 중에 한 30척이 훈련하는 도중에 북에서 넘어와서 그걸 우리나라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데 그 안보 무능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뭐 장관 얘기 장관에서 뭐 천안함 뭐 얘기 나오면 막 얼버무리고 마는데 우선은 저는 그래 했으면 좋겠고 박왕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못해서 박왕자가 죽은 거거든요. 제가 해안에 근무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금강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해제시키고 또 우리가 안보 무능으로 했다라면은 그 오이사 조치 그거에 대한 오이사 조치를 해제시켜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뭐 사실상 실효됐다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 영역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뭐 통일 담론을 얘기하려고 해도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우선은 오이사 조치가 뭐 사실상 실효됐다 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실효됐다 하지 말고 그냥 없애줬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만 없어지면 우리끼리 이제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문제도 좀 들여다보자. 그리고 국가보안법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직 필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내용이 제가 이제 법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는데 형법에 다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내용이. 그런데 이제 형법에 다 있는데 그게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면은 가중처벌이 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은 형법에 있는 내용인데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두 번, 세 번 이용하면은 위반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형까지 가는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형법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렇게 가중처벌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또 국가보안법이 그런 작용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싶은 분. 거기 반응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손 드는 게 있습니다. 반응. 예, 박정수 선생님 손 드셨네. 예, 제가 보입니다. 예, 박정수 선생님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계시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분들 말씀 듣고 제가 제 생각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일단 저는 이제 뭐 미국 가까이 사는 캐나다 있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게 미국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분 다. 그런데 미국에게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안마다 다르지만 저는 우리가 우리 문제만 미국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뭘 필요하는가 그거를 좀 한국 외교가 그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을 강화해서 대중국 전략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어떤 바이든 아니라 그 다음 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의 정책은 지금 대중국 압박으로 지속해서 갈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미국을 뭐 하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한국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익을 중국으로부터 받는다고 경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아버리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맹의 강화는 분명히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리더가 또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틀란틱 컨설에서 나오는 The Long Telegram이라는 그 전략적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지금 중국을 앞으로도 계속 견제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북한이 미국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북한을 적으로 뒀을 때 미국이 얻는 이익이 더 큰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미국이 포용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큰 것인가 우리 외교가 그거를 더 부각을 시켜서 미국이 북한 제재를 풀 수 있도록 스스로 풀어줄 수 있도록 그 논리를 좀 접근해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북한 제재에 유엔 제재에 꼼짝 못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리 진영 논리에서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우리 스스로 지금 갇혀 있는 걸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걸 거꾸로 미국이 필요한 걸 좀 환기시켜가지고 국익을 최대한으로 좀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네네. 질문은 뭐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네네, 하셨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하게 그렇죠? 대응을 해야지. 네네.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필요한 걸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도 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뭔가 그걸 줄 수 그렇죠. 있겠는가. 네, 뭐 그런 그러면 이제 거를 우리가 관점을 생각해 이렇게 보자고 보면 하는 것이죠. 되겠죠. 알겠습니다. 북한을 중국 편에 그대로 두는 게 더 큰 이익인지 북한을 미국 편에 서게 하는 게 더 큰 이익인지 어느 쪽이 더 미국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미국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미국은 제재 푸는 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북한이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미국 편에 미국이 서도록. 나름대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강력하게 미국에서 풀어주는 걸로 한다면 북한이 나오겠죠. 네네. 아주 신박한 그 논리 같습니다. 아주 네. 제가 북한 이해가 잘 전문가가 안 됩니다. 아니라서 이런 어쨌든 말씀을 간에 드리는 뭔가가 거죠. 아주 그 아주 심오한 어떤 그런 논리가 거기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또 다음 분 있으세요? 네. 제가 누가 김정수 박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허인숙 선생님 이어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는 누구한테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예. 저는 그 전봉근
박사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 박사님, 오늘 과거에 제가 그 세미나장에서 몇 번 뵀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뵈서 반가웠고요. 제가 그 전 박사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박사님 그 남북 기본 협정을 그 남북 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역할을 배제한 상태에서 남북한 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제가 생각하는 데는 남북 간에 할 것 같으면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심지어는 뭐 9.19 군사 합의서입니까? 이거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혹시 뭐 다른 제가 그 미처 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일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언론상에서 보면 그 한미 간의 종전 선언에 대한 합의문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이제 두리뭉실하게 해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외교부 장관도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합의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이제 이게 북한에 보내서 물밑으로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 이 정도면 너희들 그 동의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마 그 단계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는 혹시 박사님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이 남북 미 간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저는 뭐 대구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허인숙 선생님이 질문하시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직접 지명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분도 들어보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허 선생님 먼저 먼저 네, 쏘세요. 네, 네, 김영란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다자 질서를 활용해서 한국이 이제 그 이 동북아에서 조금 그 새로운 질서를 조금 강화하는 뭐 그런 부분을 의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이게 그 국제 외교 질서와 지금 그 북한의 문제가 그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노선을 정한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그 유엔 제재랄지 미국의 스탠스는 그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막강한 그런 부담감이 작용하고 한국을 총바지로 이렇게 뭐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는 한국을 결코 먼저 이제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한국의 배려는 있을 수가 없다. 미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은 중국을 사실은 감당을 미래에도 하기 힘든 상황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국제 외교나 뭐 그 무역 다자 간의 질서에 있어서는 지금 뭐 그 되게 전략적 그 FTA가 많이 진전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개성공단 얘기도 많이 하고 실리를 국내 투트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제 외교와 세계 경제 질서 이런 그 큰 틀에서 바꿀 수 없는 것과 저희가 국내적으로 아까 남북 그 협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작은 틀, 그러니까 남북 간에만 뭐가 가능한가 이게 지금 도출이 이거를 더 도출을 해야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 남한의 우리 지금 이건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단체들이나 뭐 정치권 또 여야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MZ 세대가 이 그 정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단체가 나서서 그 세대들한테 호소문을 내고 이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저 투표로 연결시키고 그거를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자 간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이번 정권 창출 또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마스터 플랜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고 국제적인 질서 너무 어렵고요. FTA 너무 어렵고 외교부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계산법과 또 통일부의 계산법 또 국내의 질서 이런 것은 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뉴얼이랄지 국내적으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뭔가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거를 밟아 나가는 거는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저는 절대 양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불리해질 거고
중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생각하면 저희는 한미 동맹 관계도 앞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이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1, 2, 3를 정해서 그거는 여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지금 구체적으로 밟아 나가야 된다. 3개월 동안. 이 부분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단초다. 70년을 넘어가서 또 5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결의를 하는 장이 오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장이에요. 이 장을 말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 장에서 예. 예, 이 장에서 알겠습니다. 네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네네. 이거는 동의해달라. 이걸 동의하자. 이거를 여야 보수 진보 뭐 중도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다 동의하자라고 이게 그 투표권자들한테 예. 허 선생님, 그 정도 하시죠. 허 선생님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국제정치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럼 박정수 선생님하고 어떻게 좀 협동을 해가지고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캐나다 또 계시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좋은 말씀이고, 첫 번째 김정수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를 우리 전봉근 박사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기본 합의서는 30년 전에 만들어졌고 너무 올드하고 그리고 이미 유야무야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정상의 행위는 하지만 그래도 법제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서 남북 간의 의회, 국회가 비준을 하는 그렇게 해서 마치 과거 동서독 간의 동서독 기본조약이 양국의 잠정적인 이국 체제로 가서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켜서 결국에는 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되듯이 우리도 그런 포뮬라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이국 체제로 만들고 안정화시키는 게 북한 비핵화를 가는 측경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미 간의 종전선언의 합의문이 만들어진 거로 가는데 북한과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정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만은 그동안에 북한의 요구는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을 내놔라. 하노이 말고 새로운 셈법을 내놔라.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했던 선제적이고 주동적인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내놔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이 자기가 내놓는 것을 자기들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고 동의하는 게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여기는 12시거든요. 이제 제가 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말씀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신 것도 많으시죠? 그리고 제 첫 번째 하는 우리 온라인 자담회가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 세월을 살아왔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살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한반도 문제 이런 데 천착을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오늘 명쾌한 해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으셨고 그런 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채팅방에는 제일 처음에 우리 후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기서. 근데 이제 좀 재밌게 처음에 오프닝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2022년 새해맞이 특별 기획
자담회는 온라인 자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바로 안 나가셔도 좋고요. 뭐 인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또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전봉곤 박사님, 전윤준 박사님, 조원서 박사님, 김양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